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나라는 끝났어. 완전히 망했어. 1997년 12월 저는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주변은 아비규환이었죠. 은행 앞에 줄 선 사람들, 거리에서 울고 있는 중년 남성, 부도 딱지 붙은 건물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였던 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발 경제 도미노, 아시아의 몰락 시작. 그런데 말입니다. 27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거리에 다시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망한다던 나라가 제가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전 세계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놓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오만한 경제학자의 참회로 기자.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기적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 감동적인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로버트 존슨입니다. 친구들은 저를 밥이라고 부르죠. 올해 68. 지금은 컬럼비아 대학에서 국제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지만 한때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제 특기는 냉소였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로 세상을 재단하고 감정 따윈 배제한 채 냉혹하게 진실을 파헤치는 것. 그게 제 자랑이었죠. 밥 존슨의 기사엔 거짓이 없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저는 진실을 본 게 아니라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겁니다. 1997년 11월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밥, 한국 가봐. 아시아 금융위기 특집 기사 써야 해. 태국, 인도네시아 다음이 한국이야. 거기 완전히 무너지고 있거든.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한국,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작은 나라. 전쟁 후 미국 원조로 연명하다가 80년대에 좀 잘 나가나 싶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낸 나라. 제가 아는 한국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조업 좀 한다던데 결국 거품이었군요. 삼성, 현대, 일본 아류에 불과하죠. 동료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환율 전광판을 봤습니다. 1달러에 1,700원. 몇 달 전만 해도 800원대였는데 말이죠. 역시 끝났군.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데 기사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라가 이게 뭡니까? 나라가.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이었는데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무채색이었습니다. 겨울 하늘처럼 잿빛이었죠. 호텔에 짐을 풀고 곧바로 취재에 나섰습니다. 명동, 을지로, 여의도. 어디를 가도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은행 앞에 길게 늘어선 줄, 예금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불안한 눈빛, 부도라고 적힌 팻말이 붙은 회사들. 한 중견기업 사장을 인터뷰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사무실에서 저를 만났는데 책상 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 정리했습니다. 30년 키운 회사를 이렇게 접게 될 줄은.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죠. 한국 경제의 붕괴, 개인의 비극으로 이어지다.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요? 현지 통역사가 설명했습니다. 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고 있어요. 국가 빚을 갚기 위해서요. 결혼반지, 돌반지, 금리까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IMF에서 550억 달러를 빌려야 하는 나라인데 국민이 금반지 몇 개 모은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전형적인 정치 쇼군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하지만 편집장이 취재하라고 해서 마지못해 금 모으기 운동 현장에 갔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 그곳엔 정말로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주부, 회사원, 학생까지. 손에 든 작은 봉투에는 금부치들이 들어 있었죠. 한 70대 할머니를 인터뷰했습니다. 이거 결혼할 때 받은 반지예요. 50년을 끼고 살았는데 나라가 어려우니까 내놔야죠.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제 옆에 있던 30대 남성도 금목걸이를 내놓았습니다. 아내한테 받은 건데 나중에 다시 사주면 되죠 뭐.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냉소적이었습니다. 감성팔이 하고 있네. 이게 뭐가 달라져? 몇 억 모은다고 550억 달러 빚이 해결돼.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절망적 몸부림 금반지로 국가 부도를 막을 수 있을까? 그 기사는 미국에서 꽤 화제가 됐습니다. 동료들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역시 밥, 정확해. 한국은 이제 끝이야.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1998년 1월 저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다시는 안 올 도시라고 생각했죠. 미국으로 돌아온 뒤 한국은 제 관심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한국, IMF 조기 상환 같은 헤드라인을 봤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IMF 돈 갚았다고 뭐가 달라져? 근본이 바뀐 게 아니잖아.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제 손자 제이크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였죠.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원하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 휴대폰이요. 삼성. 그게 뭐야? 할아버지 모르세요? 삼성, 한국 거요. 친구들 다 쓰는데. 한국, 그 나라가 휴대폰을 만든다고? 반신반의하며 전자제품 매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노키아, 모토로라 옆에 당당하게 말이죠. 이거 품질 괜찮나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 삼성이요? 요즘 잘 나가죠. 디자인도 좋고 기능도 애플 못지않아요. 애플 못지않다고? 제가 알던 그 한국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현상이겠지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TV를 사러 갔을 때도, 냉장고를 바꿀 때도, 세탁기를 고를 때도 계속 한국 브랜드가 튀어나왔습니다. 삼성, LG. 도대체 이 나라들은 언제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2012년 손녀 에밀리가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제 서재에 들어오더니 이어폰을 끼고 뭔가에 홀린 듯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뭐 듣니? BTS요. 할아버지도 들어보세요. 진짜 좋아요. BTS. 그게 뭔데? 방탄소년단이요. 한국 아이돌이에요.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해요. 또 한국입니다. 에밀리는 제게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어로 노래하는 젊은이들. 그런데 댓글은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로 가득했습니다. 조회수 봐요. 할아버지. 2억 뷰예요. 2억?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끝났다고 단정했던 그 나라에서 전 세계 젊은이들을 사로잡는 문화가 나오고 있다니. 에밀리, 이거 진짜 한국 거 맞아? 당연하죠. 요즘 K-팝 모르면 간첩이에요. K-팝.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한국 경제 지표를 찾아봤습니다. GDP 성장률, 수출액, 1인당 국민소득.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1997년 GDP 5,598억 달러, 2020년 GDP 1조 6,300억 달러, 3배가 늘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를 넘어섰고요. 이게 어떻게 반도체 수출 세계 1위, 조선 수주량 세계 1위,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죠.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은 마비됐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자꾸 한 나라가 언급됐습니다.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검사, 한국형 방역 모델, K방역, 세계가 주목, 또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CNN을 켰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봉쇄 없이도 코로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비결은 신속한 검사,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입니다. 화면에는 질서정연하게 줄 서서 검사받는 한국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조용히 기다리는 모습. 그 순간 1997년 금 모으기 운동 현장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때도 이랬지. 줄 서서 금반지를 내놓던 사람들. 불평 없이 담담하게 자기 할 일을 하던 그 모습. 제가 정치쇼라고 비웃었던 그 장면이 사실은 이 나라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틀렸어.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어. 2024년 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속죄의 여행이었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27년 전 김포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압도당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 로봇 안내원, 어디를 봐도 미래였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깨끗하고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조용히 이동했죠. 이게 내가 봤던 그 나라 맞나? 서울역에 내려 명동으로 걸어갔습니다. 27년 전 제가 끝났다고 선언했던 바로 그 거리. 하지만 그곳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네온사인이 빛나고 관광객들로 붐비고 거리 공연자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화장품 가게, K-팝 굿즈숍, 한복 대여점까지. 저는 27년 전 인터뷰했던 그 회사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부도로 문을 닫았다고 들었던 그곳. 그런데 그 자리엔 IT 스타트업 허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20에 30대 젊은이들이 노트북을 두드리고 화이트보드에 아이디어를 쓰고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원래 뭐였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옛날 건물이었다가 리모델링했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예요. 부도에서 인큐베이터로, 죽음에서 탄생으로.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음 날 판교 테크노밸리를 찾았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이죠. 네이버, 카카오, 넥슨, 한국을 대표하는 IT 기업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카페에서 우연히 30대 개발자를 만났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분이었죠. 한국 IT 산업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다고 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IMF요. 역설적이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 무너졌을 때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기존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았죠. 인터넷, 모바일, 게임. 그게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어요. IMF가 시작이었다고? 제가 끝이라고 단정했던 그것이 사실은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1997년 금 모으기 운동 기억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어렸을 때 엄마 따라가서 금반지 넣은 거 봤어요. 그때 느꼈죠. 아, 나라가 어려우면 국민이 나서는구나라고.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한국이에요.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나라. 아니, 무너진 걸 기회로 만드는 나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홍대 거리를 걸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한 클럽 앞에서 BTS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소녀 에밀리가 좋아하던 그 노래.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어로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문화 권력이구나. 미국이 할리우드로, 영국이 비틀즈로 세계를 사로잡았듯이 한국은 K-팝과 K-드라마로 세계의 마음을 얻은 겁니다. 다음 날 삼성 반도체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평택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시설. 안내를 맡은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반도체가 전 세계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삼성이 없으면 애플도, 테슬라도 제품을 못 만들어요. 애플이 삼성 반도체 없이 아이폰을 못 만든다고?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IMF 이후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했어요. 의존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고. 그래서 천문학적 돈을 반도체에 투자했죠. 위험했지만 성공했어요. 또 IMF였습니다. 제가 끝이라고 조롱했던 그 순간이 이들에겐 각성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저는 1997년 취재했던 그 호텔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불빛으로 가득한 고층 빌딩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동차들. 27년 전 이 창문으로 봤던 서울은 어둡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7년 만에 다시 한국에 대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틀렸다, 한국이 세계에게 가르쳐준 것. 기사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997년 나는 한국이 끝났다고 썼다. 2024년 나는 고백한다. 끝난 건 한국이 아니라 나의 오만이었다고. 타이핑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은 IMF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만들었다. 금 모으기 운동은
쇼가 아니라 국민적 각성이었다. 그들은 무너졌을 때 서로를 탓하지 않고 손을 맞잡았다.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간단하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단, 조건이 있다. 국민이 하나 될 때. 나는 27년 전 한국을 조롱했다. 지금은 한국에게 배운다. 그리고 묻는다. 우리 미국은, 우리 서방 세계는 위기 앞에서 한국처럼 뭉칠 수 있는가? 기사를 다 쓰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창밖 서울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 제 기사는 뉴욕타임스에 실렸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이다. 우리도 한국을 오해했다. 겸손해야 할 때다. 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을 미워하는 거 아니냐? 여전히 문제 많은 나라다. 맞습니다. 한국도 완벽하진 않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한 나라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 그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한국은 그 답을 보여줬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놓는 사람들. 어려울 때 더 단결하는 사람들. 그것이 한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힘이었습니다. 몇 달 후 손녀 에밀리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한국어 배우려고 해요. 왜? BTS 노래 가사를 직접 이해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해보고 싶어요. K문화의 원천을 배우고 싶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봐. 그리고 배워. 할아버지가 27년 전에 배우지 못한 것들을. 에밀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 기사 읽었어요. 멋있었어요. 잘못을 인정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지. 하지만 필요한 일이야. 진실을 외면하는 게 더 나쁜 거니까. 지난 주말 저는 집 근처 전자제품 매장에 들렀습니다. TV를 하나 사려고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떤 브랜드 찾으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삼성이요. LG도 괜찮고요. 좋은 선택이십니다. 요즘 한국 제품이 최고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최고지. 27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지금 제 서재 책장에는 한국 관련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기적, K-팝의 힘, 한국의 교육 시스템. 제 학생들에게도 한국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한국을 보세요. 1997년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2024년 그들은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학생들이 손을 듭니다. 기술이요. 정부 정책이요. 교육이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사람입니다.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그럼 미국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될 수 있죠. 단,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개인주의를 넘어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다면요. 한국인들처럼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뉴욕의 마천루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세계 경제의 중심이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중심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변방이라 여겨졌던 곳에서 더 큰 빛이 나온다는 것을요. 어젯밤 손자 제이크가 전화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삼성에 입사 지원했어요. 오, 그래? 미국 지사? 아니요. 본사요. 한국 수원.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겠다고? 네. 거기가 진짜 혁신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할아버지 기사 읽고 결심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손자가 한국에서 일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27년 전 끝났다고 선언했던 그 나라에서요. 세상이 바뀐 게 아닙니다. 제가 틀렸던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난주 컬럼비아 대학에서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아시아 경제의 미래였죠. 저도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다른 패널들이 중국,
인도, 일본을 이야기할 때 저는 한국을 꺼냈습니다. 한국을 빼고 아시아 경제를 논할 수 없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인구도 5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직후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였습니다. 당시 필리핀은 300달러, 태국은 200달러였죠. 한국은 아시아 최빈국이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24년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5천 달러를 넘었습니다. 같은 기간 필리핀은 3천 달러, 태국은 7천 달러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교육입니다.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학교를 지었습니다. 배고파도 아이들을 공부시켰죠. 1960년대 초등학교 취학률이 90%를 넘었습니다. 같은 시기 아프리카 평균이 40%였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수치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수출입니다. 한국은 내수 시장이 작다는 약점을 수출로 극복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수출이 곧 애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국민이 움직였죠. 그 결과 2024년 현재 세계 7위 수출 대국이 됐습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존슨 교수님, 그건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이야기 아닙니까? 민주화 이후엔 어떻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발전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은 정치적 자유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뤘어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케이스죠. 민주주의가 경제에 독이 된다는 편견을 깨뜨린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재벌 중심 경제 아닙니까? 불평등은요?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개선하고 있어요. 스타트업 생태계를 키우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공정 경제를 추구하고 있죠. 완벽하진 않지만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한 한국인 유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한국인으로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같은 분이 우리를 이해해 주셔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해야죠. 당신들이 제게 가르쳐 줬으니까요. 겸손을 그리고 가능성을. 그 학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997년 IMF 때 저희 아버지가 금반지를 내셨대요. 어머니 결혼반지까지요. 그때 우리 가족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대요. 하지만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겨낼 거야 라고.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겨냈죠. 당신 아버지처럼 수많은 한국인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한국인 관광객 가족을 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아이. 아이들은 영어로 지하철 노선도를 읽으며 신기해했습니다. 와우, 뉴욕 서브웨이.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더 깨끗하지?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응, 그리고 더 빨라. 아버지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뉴욕도 멋진 곳이야. 여기서도 배울 게 많아. 저는 그 가족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자신의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다른 나라를 존중할 줄 아는구나. 제가 27년 전에 했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미국만 자랑하며 다른 나라를 깔봤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저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장에서 1997년 제가 쓴 기사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노랗게 바랜 신문지. 한국의 절망적 움부림 금반지로 국가 부도를 막을 수 있을까? 그 제목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론을 이제 알았습니다. 막을 수 있었다. 아니, 막았다. 금반지만으로는 부족했을지 몰라도 그 금반지를 모으게 만든 국민적 의지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새 종이를 꺼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27년 전 저는 당신들을 조롱했습니다. 당신들의 노력을 쇼라고 비웃었고 당신들의 미래를 부정했습니다. 오늘 저는 사과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금반지는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징이었죠.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의 상징.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숫자만 보는 경제학자였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의 의지는 어떤 숫자보다 강하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로버트 존슨 드림. 편지를 다 쓰고 저는 한국 대사관에 보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읽어주길 바라며. 며칠 후 대사관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존슨 교수님께 편지 잘 받았습니다. 교수님의 용기 있는 고백에 감사드립니다. 1997년은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진 것은 돈이나 기술이 아니라 서로라는 것을요. 교수님이 조롱이라 여긴 금 모으기 운동은 사실 우리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열심히 일했고, 더 열심히 혁신했습니다. 교수님의 기사가 우리를 비웃었을 때 우리는 화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명하자고 다짐했죠. 이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대한민국 대사 드림.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증명하자. 그 한마디가 27년간 이 나라를 움직인 원동력이었구나. 어제 손녀 에밀리가 한국 유학을 확정 지었다고 연락 왔습니다. 할아버지, 서울대학교에서 입학 허가 났어요. 축하한다, 에밀리. 거기서 뭘 공부할 건데? 한국학이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했는지 그 비밀을 배우고 싶어요. 비밀 하나 알려줄까? 뭔데요? 사람이야.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한국의 비밀이야. 에밀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논문 제목으로 쓸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그 별 중 하나가 한국을 비추고 있겠죠. 저는 27년 전 서울의 밤하늘을 떠올렸습니다.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그 하늘.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별은 있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그 별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 오늘 아침 뉴욕타임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존슨 교수님, 한국 관련 연재 칼럼 쓰시겠어요? 독자 반응이 좋아서요. 저는 승낙했습니다. 이제 제 남은 시간을 제가 틀렸던 것들을 바로잡는 데 쓰려고 합니다. 한국만이 아닙니다. 제가 무시했던, 깔봤던, 가능성 없다고 단정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오만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압니다.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한국이 증명해줬습니다. 저는 이제 68입니다.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죠.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증언하려 합니다. 기적은 있다고. 단, 조건이 있다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할 때라고. 한국이 그것을 보여주었다고.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만약 우리가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만약 우리가 위기를 끝이 아닌 기회로 본다면. 만약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증명한 그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다고. 지금까지 한 오만한 경제학자의 참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7년 전 제가 조롱했던 나라가 오늘 세계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제가 끝이라고 단정했던 순간이 사실은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70대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나이 들수록 허리가 중요해. 허리만 건강하면 뭐든 할 수 있어. 맞는 말씀입니다. 한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국민들의 허리가 튼튼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크로스 메디컬 1등급 허리보호대를 추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